작년 청룡영화제 나무주연상은 유아인 배우가 수상했습니다. 당시 이병헌, 정우성, 이정재, 황정민이라는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후보에 함께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막내인 유아인 배우가 상을 타게 되었죠. 저는 당연히 남산의 부장들의 이병헌 배우님이 수상하리라 예상을 했었는데 유아인의 이름이 호명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대세긴 대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유아인 배우에게 영예를 안겨준 작품이 바로 소리도 없이입니다. 이 영화는 홍희정 감독님의 첫 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첫 장편에 이 정도로 좋은 영화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독님의 이후 작품들도 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소리도 없이는 성별에 따라 캐릭터들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가 핵심인 영화로 보입니다. 특히 영화 속 남성들에 대한 묘사가 특징적이죠. 영화에서 남성들은 하나같이 모두 포악한 세계 속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조직폭력배, 유아 납치범, 인신매매범, 그리고 살인의 뒤처리를 하는 조력자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이상하리만큼 위화감이 없죠. 깔끔하게 제대로 하는 게 없기도 하고 때때로 허당기가 가득하기도 합니다. 유일하게 잔혹한 포스를 뿜어내던 사람은 실장 용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석은 영화 초반에 소거되죠. 저에게는 이것이 일종의 선언처럼 보이더라고요. 이 영화는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남성들만 있는 세계를 그리겠다. 즉 창작자가 생각한 남성들의 결여된 면면을 극대화시킨 영화다라는 인장처럼 보이는 거죠. 한 발 더 밀고 나가 주요 인물인 창복은 다리를 저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다소 고전적인 관점이긴 한데요. 영화 속에서 남성의 하체에 문제가 있는 표현은 남성성의 전락에 대한 비유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하나만 든다면 히치콕의 현기증에서 스카티 퍼거스는 허리가 안 좋아서 기립이 힘든 것으로 나왔죠. 말하자면 소리도 없이는 무리하게 표현한다면 붕괴된 남성성에 대한 영화로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욱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남성들이 발화하는 말과 소리에 대한 영화의 표현들 때문일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케인이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 양복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초의를 경유한 가부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소리도 없이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망 중에 계시거든요. 너 자꾸 그렇게 웃으면서 찍으면은 너네 엄마 아빠가 여기서 그냥 살라 그러겠다. 최대한 슬퍼야 된대. 자, 아우 슬프다. 자. 내가 혹시라도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저 아빠 소리도 없이는 제목에서 드러나듯 소리나는 것이 중요한 영화적 포인트일 겁니다. 소리는 결국 언어의 최소 단위일 것이고 그것은 다시 소통이라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겠죠. 영화 속에서 남성들은 다들 소통에 실패합니다. 최초에 창복과 태인이 초이가 납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찾아갔을 때 정화는 전화로 그들에게 위치를 설명합니다. 이때 상호간 소통이 잘 되지 않으니까 다방에서 커피 배달을 온 아가씨가 대신 전화를 받아 해결하죠. 또한 백숙집을 가장하여 인신매매를 벌이는 명희는 남편 일규에게 초이를 가리키며 얘가 7살로 보이냐고 채근합니다. 아마도 처음에 일규가 협상했던 나이와 혈액형과는 다른 아이가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즉 일규도 뭔가 소통이 실패한 것일 겁니다. 영화는 남성들에게 오로지 문자만을 전달합니다. 영화가 시작하면 태인과 창복의 작업장 벽에 성실한 땀방울 내일은 미소라는 서슬퍼런 구호가 적혀 있었고 창복이 죽던 순간에는 편안히 하늘로 라는 조롱 섞인 글씨가 창에 표시되어 있었죠. 또한 태인이 글자로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오직 휴대폰 문자로만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소리도 없이 해서 소통은 오로지 여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선 앞서 언급드린 다방 종업원이 그랬죠. 뿐만 아니라 여성이 등장함으로써 관객과 영화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두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먼저 태인의 집에서 처음 태인의 집이 화면에 등장할 때는 그 방 안에 동생 문주가 있는 것이 표현되지 않죠. 그런데 초이가 이 집 안으로 입성하는 순간 문주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공간에 요란스러운 소리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영화는 관객들에게 태인에게 동생이 있다는 정보를 전달하죠. 다른 하나의 장면은 최경장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초이는 문주에게 숨바꼭질을 하자고 말한 뒤 그 집에서 달아나죠. 소녀는 술에 취한 최경장을 맞닥뜨리고는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영화에서 의도적으로 최경장을 빌런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관객들은 이 순간 초이가 그로부터 달아나기를 바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성인 한솔순경이 최경장과 한쇼트에 들어오는 순간 최경장의 신분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되죠. 그러니까 도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리도 없이 해서 남성은 소통이 불가한 존재이고 여성은 소통이 가능한 그리고 소통을 가능케 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이런 의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말을 하는 남성은 소통이 불가하고 말을 하는 여성은 소통이 가능한데 그럼 말을 못하는 남성인 태인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영화가 태인의 성장영화로 보이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양복이라는 키워드를 경유해야 하기에 챕터 2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사람 하나 받아다 며칠 좀 데리고 계시죠. 아니 앵겨? 맡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잘하는. 언급드렸듯 소리도 없이는 저에게 태인의 성장 영화로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는 영화에서 성장에 필요한 애어른 혹은 어른애같이 묘사되죠. 그에게는 두 가지 성장의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태인이 도착하고 싶은 본인이 원하는 길, 다른 하나는 영화가 태인에게 도착하라고 권고하는 길입니다. 먼저 전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인은 죽은 실장의 옷을 벗겨서 집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세탁을 하죠. 제가 보기에 태인에게 실장은 일종의 동경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 초반에 그는 실장의 차에 몰래 타서 그가 피우던 담배를 무는 행위를 하기도 하니까요. 말하자면 양복은 자신이 되고 싶은 이상향에 대한 욕망이 발현된 사물이겠죠. 나중에 저런 양복 입은 저런 남자가 돼야지, 즉 태인이 도착하고 싶은 성장의 목적지는 실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영화는 그 길을 폐기하고 태인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설정이 태인에게서 소리를 빼앗는 설정일 것입니다. 영화 속 다른 남성들에게서 소통은 불가한 것이라면 태인에게 소통은 아직 공란인 거죠. 그리고 영화는 그 자리에 초이라는 캐릭터를 채워넣습니다. 말하자면 소녀는 태인에게 소통을 학습시키는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초이가 이 집에 오면서 집안에서 소리가 시작되는 측면도 그에 대한 묘사일 거고요. 무엇보다 영화에서는 화장실 안에 있는 초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태인이 화장실 밖에서 박수를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박수는 연대와 유대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소리이겠죠. 그렇게 태인은 초이와 동거를 하게 되면서 어렴풋이라도 다른 남성들은 하지 못했던 소통이 가능한 남성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길 중 최종적으로 태인은 어디로 걸어가게 되는가? 당연히 영화가 제기한 길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전환되는 시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이 영화 소리도 없이가 입체적인 영화가 되는 이유로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태인은 초이를 학교로 돌려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양복을 입죠. 즉 자신이 생각하는 히어로가 되어 초이를 풀어주겠다는 생각일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는 순간까지는 그는 실장의 방향으로의 성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는 돌아오던 도중에 그 양복을 오물에 집어 던지면서 결국 실장 방향으로의 성장을 거부하죠. 왜 짧은 순간 그런 변심을 하게 되었는가? 제가 보기에 태인은 초이가 자신의 손을 뿌리치고 선생님에게 달려가서 귓속말로 자신을 고발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마음속에서 어떤 것이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초이가 선생님에게 귓속말을 하는 장면이 클로즈업으로 잡혔을 때 태인은 소통, 말이라는 것의 양면을 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은 소통의 도구이지만 거짓과 가식이라는 포장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태인은 언어에 이러한 양날의 검과 같은 속성을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영화는 그런 말의 암적 측면까지 태인에게 전달해 주었을까? 영화는 그것까지 깨닫는 것이 태인의 진정한 성장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초이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초이는 11살답지 않게 어른들의 양태를 빠삭하게 알고 있는 아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젓하고 어떻게 보면 애답지 않죠. 집안 정리를 다 해놔서 조금이라도 예뻐 보이려고 한다든지 최대한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대단한 자제력을 보이기도 하죠. 그에 대한 배경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드디어 부모를 만나게 되는 순간 그녀는 결심을 한 듯 공손하게 인사를 하죠. 보통의 아이들이라면 울며불며 뛰어갔을 텐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초이의 집안은 3대 독자를 중히 여겨 납치된 딸의 몸값도 깎으려 하는 극단적 형태의 가부장이 지배하고 있는 집입니다. 그런 집에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사랑을 받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녀는 이처럼 어른들의 눈치를 보고 자제력을 갖춘 아이가 되는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 초이가 태인과 문주에게 한 많은 행동들은 사실상 어느 정도는 거짓이기도 하겠죠. 소통도 있었겠지만 살아남기 위한 가식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도 없이는 말이라는 것에 어두운 측면이 발생한 이유를 가부장에서 찾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리도 없이는 태인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시키고 싶은 영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초이라는 소리의 장점인 소통 능력인데 이 소리는 반대로 맹점 또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가부장의 젖줄을 대고 있는 거짓과 가식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측면. 즉 양쪽의 모든 진실을 태인에게 체감케 함으로써 교훈과 반성이 뒤섞인 성장을 이룩하게 하고 싶은 욕망의 영화인 거죠. 홍희정 감독님은 여성이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덧붙이면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여성이 감독을 했기 때문에 여성 중심적인 영화다 혹은 여성 감독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무리한 일반화가 아닙니다. 감독님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무관하게 제가 영화에서 보였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남성 감독이 만든 영화에서 남성이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일은 허다한데 우리는 그때마다 그에 대한 이유를 감독이 남성이기 때문이라고 단정짓진 않잖아요. 심지어 여성 감독이라는 표현도 지양해야겠죠. 남성 감독 이런 단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지금까지 소리도 없이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